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을 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까지 이렇게 전래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공식적으로는 고구려의 소수림왕 372년, 백제에서는 384년. 그게 그러니까 38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700년 됐나요? 그렇게 오랜 역사를 지났기 때문에 여기 동양, 특히 이제 인도에서부터 일본까지 이렇게 건너오는 여기는 불교를 모르면 우리 문화를 알 수가 없어요. 서양에서는 기독교하고 그리스 로마 미술, 그걸 이제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하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기독교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동양에서는 무조건 불교 미술을 그렇게 공부가 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거를 차원을 떠나서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가 이제 가장 먼저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불상이 먼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탑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이제 유골을 지금으로 치면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고 그 안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군데 탑에다 모셔놨고, 그거를 다시 8군데 탑을 108개로 늘리고, 거기 있는 사리를 중국으로도 가져가고 한국으로도 가져오고,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직접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 그렇게 하게 되죠. 그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것이 탑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맨날 태어났다 죽었다 계속 되풀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탑은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사리는 부족하고, 그랬을 때 그 사리를 부처님 몸에서 나온 것 대신해서 만든 거, 귀한 경건이랄지 구슬이랄지 아주 귀한 거를 넣어서 진신사리를 대신한 거를 법신사리 그래요. 대부분의 탑이 이제 법신사리를 거기다가 넣게 되죠.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은 이제 그냥 껍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행무상을 얘기하는 종교에서 이 상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위대한 스승님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럼 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 4대 5대를 거치고 나면은 이 부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후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미술이 인도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도 불상을 그리스 로마 조각을 많이 만드는 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얘기도 있다고. 고구려 시대를 보시면은 여기 탑하고 이 금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을 안치해 놓은 곳이에요. 그럼 왜 금당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은 할 때 금. 그래서 금빛을 이렇게 칠해놓잖아요. 불상에서 금인이 앉아있는 집이라서 금당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부처의 사리를 모셔놓는 이 탑이 있고, 그 다음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불상이 안치된 금당, 지금으로 치면 대웅전, 지장전, 여러 가지 정각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탑이 하나에다가 금당이 3개니까 1탑, 하나의 탑에다가 3개의 금당에서 1탑 3금당. 이것이 삼국시대에 기본적으로 사찰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목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당이 목탑을 거느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금당보다 불상을 모셔놓는 이 정각보다는 탑이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가게 될 이제 월정타에 가면 팔각탑이 있죠. 이게 고구려 계통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이걸 잘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육각으로 했는데, 원래는 이게 팔각으로 탑을 만들었습니다. 팔각으로 탑을 만들고 이 탑이 금당을 거느리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탑이 중심이었다. 이것이 고구려 시대의 탑이라면은 금당의 가람빛이, 절의 빛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백제로 오게 되면은 역시 1탑 3금당인데, 그 금당은 지금은 여기 이제 발굴을 해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탑하고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라로 오게 되면 탑 하나에 금당이 3개도 이렇게 나란히 돼요. 그러면은 탑을 중심으로 해서 금당이 3개가 배치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같은 형식이죠. 근데 배치하는 게 조금 틀리죠. 고구려, 이제 신라가 이렇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보고 베끼더라도 똑같이 베끼면 뭐라고 하죠? 그거를 표절 그려졌고요. 이렇게 살짝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살짝 바꾸면은 굉장히 독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백제 분수리 사진의 1탑 상금당인데 여기 미륵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탑이 이렇게 있고 3개가 있고 금당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탑 상금당 아니냐? 그렇지가 않고 원래 이렇게 발굴해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탑 1금당. 그다음에 여기가 중간에 목탑이 있고 양쪽에 석탑이 이렇게 2개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 이것도 동, 서, 남, 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수를 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 문이 있고 그다음에 탑이 있고 금당이 있고 남북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배치가 되면은 굉장히 통일성 있잖아요. 우리가 경복궁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맨 앞에 경복궁에 문이 있고 그다음에 근정문이 있고 근정전이 있고 사정문이 있고 사정전이 있고 또 문이 있고 강령전이 있고 이게 남북 일직선상으로 쫙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거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이 나중에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금당이 탑을 거느리는 식으로 제가 여기 금당 부처를 모시고 있는 그 불상을 모시고 있는 금당 앞에 탑을 이렇게 2개를 거느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당이 중심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가문사지 탑이 이따 보여드릴 때는 쌍탑 탑이 2개고 1금당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실까요? 그러면 거기 안에 그 모셔놓는 탑이 그 불상이 어떤 거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없어지고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확실한 것이 영가 7년명이라는 불상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는데 영가 7년이 539년도 되고 60년을 더하면 599년도 되죠. 그래서 이것이 539년 혹은 599년 작품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학계에서는 대부분 539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형식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80가지 기란 32 길상 32가지 아주 좋은 상이 있고 80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불상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처의 몸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몸에서 빛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조그만 돛담배 같아 해서 주형 광배 빛광자 뒤에서 빛이 난다 해서 빛광자 뒤배자 써서 해서 이거를 광배 그러는데 그 광배가 마치 이게 마치 배 모양 같아 해서 주형 광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목걸이가 길게 늘어진 것 같은 것이 X자형으로 나온 거는 이거는 100% 삼국시대 보살상이에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런 방가사의상도 있고 그러죠. 삼국시대 때 보살상 불상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서살에 있는 마예불인데 이런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은 애기거나 그 다음에 아주 소박하거나 그 다음에 어린 모습이거나 이렇게 파랗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탑을 만들었던 시기를 보면은 아까 미륵사지도 있고 황룡사지도 있는데 이거는 황룡사 9층 목탑을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몽골군이 왔을 때 고려시대 불타버렸죠. 이 높이가요. 지금 1등의 건물의 30층 높이에요. 이것이 그 7세기 때 선덕여왕 때 우리나라 토목 기술이에요. 근데 백제에 있는 장인을 데려다가 이걸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장인이 아비지라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그래서 신라가 이제 위대하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지라는 사람이 이제 신라에 왔는데 토목공사를 하려고 쫙 땅을 이제 밀어놓고 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백제가 망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탑을 세우고 나면은 이 백제가 망하겠구나 하고 도망을 가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막 회오를 바람 불면서
이상한 그 신장들이 막 나타나고 도저히 그 땅을 못 나가게 그렇게 위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라가 통일하는 하고 백제가 망하는 것은 이게 운명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양이 할 거 성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황룡사 목탑을 만들었다는, 이거를 이제 복원에는 추정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목탑이 이렇게 구축 목탑이 있고 뒤에 금당이 보이시죠? 건물이 이렇게 세 개 보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축 목탑이 있고, 이게 그 황룡사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다. 이런 식이에요. 저 지금 잘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찍어봤어요. 이게 부처를 모셔놓는 대자가 이 정도로 컸으니까 거기 안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이죠. 금당지. 그래서 여기가 목탑이 있고 금당에 여기 돌멩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제가 찍은 거죠. 여기 목탑이 이렇게 있고 뒤에 금당이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종루, 경루, 중무 이렇게 일주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도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일본에 있는 그 도다이지 공대사의 불상을 가져왔어요. 이 불상 보시면은 불상이 큰지 어쩐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장난감이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올라가서 도루에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닦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도다이지에 있는 비로자 나무들 모습을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시죠? 이 불상이 여기서 이렇게 세워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 이 부분에 여기 금당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컸을 것인지, 탑이 이렇게 있고 금당에 이렇게 큰 불상이 놓여져 있을 정도의 그런 불상을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주저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구축 목탑 30층 높이의 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토목 기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위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런 탑이 있는데 탑이 다 부셔지고 삼국시대에 탑은 3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륵사지 탑이죠. 이거 보시면은 마치 꼭 그 건물 같죠. 마치 집을 지어놓은 것 같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탑이 목탑이었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왔다. 그러면은 중국은 전탑이에요. 전탑의 나라. 한국은 석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목탑을 싫어하고 벽돌 전탑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모든 예술 작품은 그 지역에 있는 재료를 쓰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 이게 이제 미륵사지 모습이에요. 가운데 목탑이 있고 뒤에 금당이 있고 석탑이 있고 금당이 있고 석탑이 있고 금당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랑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일탑 일금당이다. 예, 법주사, 송리사 법주사죠. 법주사의 모습이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이 모습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목탑에서 아까 미륵사지 탑으로 가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 모습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옆면에서 이렇게 쭉 추녀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탑이 이렇게 생겼죠. 저기 뒤에 산이 보이시나요? 산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게 있죠. 잘 어울리게 있어요. 자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심하지가 않죠. 이것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이 용마루를 할 때요. 끝에 부분에 거기는 어떻게 잡느냐면요. 대목들이 저하고 저기 PD님 서 있는 분하고 저 정도 길이에서 새끼줄을 잡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새끼줄 딱 잡으면은 아무리 팽팽하게 해도 새끼줄의 가운데가 살짝 쳐지죠. 예쁘게 쳐져요. 아주 예쁘게. 근데 이걸 찰사줄로 하면 안 쳐져요. 그래서 살짝 쳐지는 정도 용마루를 여기다 놨어요.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뭐가 많다고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산세하게 어울리게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를 보면 이쁘잖아요. 미륵사지 탑하고 하나 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국시대에 남아있는 탑이 분황사 탑이에요. 이거는 이것이 3층이었는지 5층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고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전석탑, 전탑을 모방해서 만든 석탑, 돌멩이로 만든 탑이다. 돌탑이에요. 중국에서는 벽돌을 구워서 했지만 우리는 이거를 돌을 깎아서 했어요. 탑이다. 네 기둥에는 이렇게 인왕상이 있어요. 인왕의 특징은 알파와 오메가처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하고 입을 다무르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기둥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고 계속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이 남아있는 것이 정림사지 탑이에요. 정림사지 탑은 자 여기 이렇게 불황사지 탑 보시면요. 불황사지 탑 복원도 그랬지만 칼 같잖아요. 반듯반듯하죠. 여기 백제미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백제미감에서는 앞에 탑이 있고 뒤에 금당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멋들어지게 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귀꽃이라고 하죠. 그때 살짝 이렇게 올려가죠. 그래서 이 무거운 돌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이거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시대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를 예사 낭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백제 사람들은 이 예사 낭비를 해야지 이것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백제하고 이제 신라의 미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다음에 가파르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 보시면은 하늘을 향해서 층고가 참 이쁘게 올라가요. 참 이쁘게 올라가죠. 그래서 돌로 만들었대 돌의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면에서 뒷면, 옆면에서 봐도 이쁘고 뒤뒤에도 이쁘고. 그러면 우리가 탑을 세는 층수 방법은 여기가 기단부라고 보시면 돼요. 기단부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가 윗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기단부라고 하고 여기는 층수를 세지를 않아요. 원래는 여기 기단부가 1층, 2층이 있는데 초층만 하는 경우도 있고 2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삼국시대까지는 그냥 밑에까지 하다가 통일신라가 가면 2층 기단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탑층을 세는 거는 이 부분이 탑층에 해당이 돼요. 층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개사 가고 그 다음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한 채, 두 채, 세 채, 3층짜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 상류부라고 그래요. 여기도 역시 층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가문사에 있다 그러면 가문사지 3층 무슨 탑? 석탑. 아시겠죠? 이제 탑을 세는 방법. 그래서 신라가 주도가 돼서 통일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전국적으로 가장 스탠다드한 표준 양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의성에 있는 탑리리에 있는 이 탑이에요. 하나, 이거는 몇 층 탑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의성 탑리 5층 석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일신라 그러니까 이런 불상을 모시는 금당이 여기 뒤에 있고 앞에 탑을 두 개를 거느리는 형식이 통일신라다. 그게 가문사지 지금 멀리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양탑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칼날 같잖아요. 정확하죠. 신라인의 감성이에요. 신라인의 감성 정확하고 반듯반듯하고 어깨 받침을 마치 추녀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신라의 미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후대에 나중에 와서 이제 불국사죠. 쌍탑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좀 높아지면서 이 두 번째 탑신이 좀 기단부가 높아졌죠. 점점 높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불국사 3층 석탑인데 불국사지 안 하죠. 아까는 가문사지였죠. 그 사지하고 사의 차이점은 사지는 절터만 남아있는 거. 지금 절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불국사지가 아니고 그래서 화엄사지 안 하죠. 화엄사 3층 석탑 이렇게 하듯이 왼쪽에는 이게 신라미감 이거는 백제미감이에요. 백제의 장인을 불러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서로 신라가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가 경주의 불국사가 뭐예요? 경주의 안방이잖아요. 안마당을 내줬어요. 자기가 정보가 속국의 그 장인을 데려다가 이게 참 신라의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제는 이게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다 보니까 너무 멋을 부려서 예산낭비를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에 망한 것 같은데 이 미감하고 만난 거 그것이 통일신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후대에 다 없어지고 나중에 장보림사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새로 올렸어요. 이 미감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다. 아침에 찍었을 때 모습이고 이쁘죠? 네. 여기 밑에를 하나 하더라도 칼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술이 아니다 생각했던 거. 위에 부분 이 가을 하늘에
이건 제가 사진을 찍어서도 명작인 것 같아요. 여기 탑, 등, 보살상. 고려시대가 오면은 불상이 이렇게 지역 양식으로 바뀌어요. 각 지역에 이렇게 양식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런 불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는 이제 화엄사인데 탑이 있고 뒤에 각황전이 있는데 그 안성에 있는 청룡사 가서 보면 여기 대웅전이 있어요. 대웅전은 그 절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건물이에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짓죠. 이런 그 지붕을 팔짝 지붕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를 이제 마패 지붕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 팔짝 지붕은 대웅전 큰 데다 이렇게 짓죠. 앞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기둥도 반듯반듯해요. 여기 기둥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듯반듯하죠. 제가 걸어서 이렇게 옆으로 가봤어요. 옆으로 가봤더니 이런 게 나와요. 여기가 앞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기둥이 지금 제가 사진을 잘못 찍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는 반듯반듯하고 뒤에는 이렇게 기울어졌죠. 각 나무들을 볼 때마다 각 나무들의 쓰임새를 생각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가져왔어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대로 그대로 가져가요.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자연관이고 이게 명작이에요. 이게 우리 건축의 백미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서양에 있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울에 딱 오면은 그냥 대충 뭐 이거는 어느 품 이거 뉴욕품 뭐 프랑스품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대충 무시해요. 니들이 서양의 거 다 배우다가 문 떠서 했지 이러다가 여기 가면은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손 잘 안 모으잖아요. 손 모으면서 그렇게 저한테 마치 제가 이 대목서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 이게 이 문화의 힘이 전통인데 이게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려시대니까 그래요. 고려시대는 산세에 맞춰서 탑을 짓고 가람을 배치를 했다. 아시겠죠?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 밑에 부분에 고려시대가 되면은 여기가 기단부였잖아요. 2층 기단이 굉장히 높아지죠. 굉장히 높아지면서 높아진 거를 밋밋하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제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기는 고려시대니까 통일신라 이후죠. 여기 그 가문사지 탑 혹은 석가탑이 모델이 돼서 그 형식이 전국적으로 가장 스탠다드한 탑이 만들어지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 백제 양식이 조금 올라갔죠. 반듯반듯한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백제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다. 이때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기단부가 이렇게 하면 밋밋하니까 여기다 어떻게 돼요? 여기 기단부 2층을 하나 뚫어가지고 화엄사 뒤쪽에 있어요. 각함정 뒤에 가면은 사자 네 기둥을 이렇게 그냥 놔두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사자를 배치를 했죠. 거기 앞에 연등을 석등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석등하고 석등에 있는 어떤 스님이 여기 불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사자를 배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영암에 있는 무슨 산이죠? 월출산 밑에 있는 월남사지에 있는 여기 마치 보면은 그 샌드 과자 있죠? 샌드 과자 혹시 아시나요? 그 두 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아주 예쁘장하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월출산을 바라보고 이쁘죠? 여기 이렇게 관세. 여기에 그냥 황룡사지에서 30층 높이의 탑을 세웠대더라도 높이 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거는 흉물스럽다. 여기 지역에 맞게 탑을 이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량사에 있는 탑이고 보원사지에 있는 탑이에요. 제 키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기 기단부가 이렇게 높아요. 저예요. 저 몇 년 전에 찍었던. 거기도 보면 탑 층부가 이렇게 어깨선이 살짝 올라갔죠. 거기 백제 양식의 탑 이렇게. 근데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네요. 여기 구멍이 뭔지 모르겠어요. 귀걸이함. 네, 귀걸이함.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신곡사지라고 해서 월정사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귀걸이를 뚫었던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풍경을 달았어요. 바람이 불면 찰랑찰랑한 소리 나잖아요. 월정사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팔각탑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요. 예, 계룡산에 있는 남대탑이에요. 예, 동학사에 있는 동학사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 있어요.
쌍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쩐지 백제 양식이죠. 이런 것들이 백제 양식의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 이렇게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탑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서 보시게 될 월정사 탑이에요. 대부분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그 가문사지 탑이 그 가장 스탠다드에서 그 표준을 따랐는데, 여기는 이제 고구려 양식으로 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음 주에 가서 보시게 될 탑이에요. 원래는 여기 보살상이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탑이 부처라고 그랬죠. 부처를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앞에 있는 이 보살상이 정말 예뻐요. 예쁜데 워낙 여기는 아까처럼 이렇게 갓을 광변 위로 썼으면 덜 할 텐데 굉장히 마모가 심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보박물관에 지금 모셔져 있고, 아까 그 보살상이죠. 탑을 보고 예배하는, 이게 강원도 미감이래요. 고려시대는 탑을 보고 예쁜 보살이 이렇게 예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탑이 고려시대는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전탑도 하고 어떤 형식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게 된 것이 화순의 운주사예요. 운주사는 저기 시골에 있는 깡촌이죠. 벽촌이에요. 거기서는 시골에 가서 이렇게 허름한 집들에 삐까번쩍한 그 건물, 이런 건물들을 가서 세운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저하고 안 맞겠죠. 여기 탑들이 그래요. 여기 기담, 여기 어깨 받침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그냥 선으로 대충 그어놨어요. 세워놓고 탑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도 장식이 잘 안 되니까 떡갈무리처럼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이게 이 동네에 잘 어울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탑인지 어쩐지 잘 모르는데 이 지역에 맞게끔 이 지역에 있는 조각가가 이렇게 했겠죠. 불상들이 이래 거의 비 오는 날 거의 해바라기 하듯이 이렇게 앉아있죠. 그 다음에 이 탑이 정말 압권이에요. 기단부 이런 거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이 기단부 1층 2층 탑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이거 너만 호랑이냐 나도 호랑이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불상들이 무수하게 거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겨울에 들어 찍어보고. 그 다음에 불상들도 보시면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부처야 할 정도로 이렇게 추운데 햇빛으로 나온 해바라기 하러 나온 부처님들처럼. 여기 보세요. 불상도 이렇게 보세요. 쭈글쭈글하게 이게 이제 네. 얼굴도 근데 굉장히 멋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할아버지 뱃살을 보는 것 같은. 네. 탑들이 다 이래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조그마한 거 동글동글한 거. 네.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이거는 경천산이 있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1층에 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고구려 시대의 양식이 여기 저쪽에 수종사에 있죠. 수종사 안에 불상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보처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탑도 있습니다. 어디죠? 마이산. 이런 돌탑. 이 돌들을 갖다가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경주 불국사에 있는 그런 석가탑이란지 가문사지 탑만이 탑이 아니다. 이런 돌을 갖다 이렇게 쌓았어요. 저는 이게 진짜 탑이라고 봐요. 여기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뒤에는 낭떠러지 벼랑이에요. 여기 이렇게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없어졌을 때 다시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확 밀어버렸던 돌멩이가 살아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받쳐서 기둥 길이를 달리해서 깎아줬는데요. 이게 우리 민족의 미감이에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여기 낭떠러지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갖다가 기둥을 이런 식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확 밀어버리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죠? 여기 건물 보세요.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이게 용마루예요. 이 용마루를 일자로 하게 되면 정말 또 보기 싫겠죠. 살짝 쳐지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바위를 잘 살려서 건물을 세운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작품 보실 때 명칭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머리에서 나는 빛은 머리 두자를 써서 두광 그래요.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마호met도 그렇고 위대하신 분들 몸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나는 빛은 두광, 몸에서 나는 빛은 몸신자를 써서 신광 그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머리 예전에 이렇게 상투를 들었잖아요. 상투를 들어서 상투 튼 거를 이제 여기 위에 거를 육계,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나발, 그 다음에 이마에서 나는 것은 이제 빛이 나니까 백호 그렇게. 혹시 눈이 안 좋으실까 봐 제가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손 모양을 이제 수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손 모양에 따라서 부처에 따라서 손 모양이 이렇게 다 틀려요. 부처님이 앉은 곳은 아무 데나 앉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대좌 의자라고 그래요. 이게 점점점 높아져서 이거를 연꽃이 위로 피는 것 같은 연꽃을 우러를 랑자 써서 악년.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연꽃 잎사귀가 밑으로 향한 거 이거를 복년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상대, 가운데 조각을 중대, 밑에는 하대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의자, 대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살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두강이고 이건 이제 막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거 이거를 뭐 가슴에 있으면 흉식이고 귀에 있으면 이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걸이고 이거는 목걸이고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영락 장식. 그다음에 여기다가 보병을 들고 보배로운 병을 들고 그다음에 옷을 입은 걸 천이자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거는 보살상이고 이거는 부처상. 아시겠죠? 그런 구분이 좀 되시죠? 삼국시대 불상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대자를 갖다가 사자가 장식이 되어 있는 의좌에서 사자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사자좌냐면은 사자가 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그 사자, 코끼리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성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대자가 아까 악년 그다음에 밑에가 복년. 예. 연꽃 대자 위에 올려가 있는 모습이고 삼국시대의 불상은 대부분 보살상이든 부처든 온주름이 X자형. 이건 전부 다 항상 삼국시대 이제 불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옷주름이 양쪽으로 이렇게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본전불이 있고 양쪽에 소위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보살상이 따라가 다니는 형식으로 삼존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운데는 반드시 크고 양쪽에는 작다. 이 삼존불 형식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복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광배. 여기가 이게 뭐라고요? 두광. 여기가 신광이에요. 여기 부처의 머리가 들어갈 자리죠. 머리 들어갈 때 여기 두광을 여러 겹으로 하고 여기가 신광이 들어있고 그런 형식. 근데 이 광배를 보시면은 배 모양이죠. 조그만한 그 나룻배가 형식. 그래서 주형 배주자를 써서 주형 광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 불상의 특징은 어린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주박물관에 있는 불상인데 이거 보시면은요 사마령에서 이제 가지고 온 불상인데 본전불이 있고 협시보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손에 연꽃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두광 그랬었죠. 두광 있고 신광이 없는 경우인데 특이하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쉬무예인 예원인 무슨 예냐면 어떠한 것도 두려움도 다 없애주겠다. 모든 소원도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손 모양이 이렇다고 그래요. 여기서 방가사회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손 모양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깨져 있는 그 특이하게 방가사회상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이렇게 보관 이렇게 이거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따 또 보실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관을 썼는데 여기 끈이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모습이고 옆모습이 이렇게 파고 들어갔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보 78호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앞에도 봐도 이쁘고 뒤에서 봐도 이쁘고 옆모습도 이쁘고 가부좌를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틀고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한 다리를 내려서 절반만 가부좌를 틀었다 해서 반가부좌. 그런데 깊이 생각에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사유상. 그래서 미륵 반가부좌, 미륵 반가 사유상.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겠죠? 있는 거지. 하여튼 머리에 이렇게 관을 보관을 쓰고 띠를 이렇게 내린 것이 삼국시대 백제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이따가 또 강조를 하는 것이 이따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손가락을 보시면 이게 두 개만 이렇게 붙였잖아요. 밑에 두 개는 이렇게 구부렸죠. 약간 자기적이고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옆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리까지 이렇게 이쁜데 옷주름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약간 양식화가 됐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이 78호가 83호보다 약간 수준 약간 떨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옆모습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얼굴이 보면은 무슨 표정인가요? 화난 표정인가요? 고민하는 건가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려요.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 나는 생각하는 사람 이거하고 틀려요. 잡기는 잡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예쁘게 손을 얹어놓은 것처럼 잡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 보세요. 살짝 이렇게 올렸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그런데 여기다가 힘의 압력을 주지 못한 거를 어디다 두느냐 엄지발가락에다 주는 거예요. 힘을 꽉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기가 덜퍼덕 퍼져 있는 것보다 훨씬 이게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하고 똑같죠. 일본에 있는 광룡사에 있는 불상인데 이거는 재질이 브론즈. 이거는 네 나무예요. 나무. 다리 보세요. 덜퍼덕하게 퍼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손 모양까지도 앞에 우리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게 나중에 마모가 심해서 깎아서 그래요. 깎아서 그렇죠. 옆모습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콧날이 굉장히 예리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마모가 이렇게 심하잖아요. 이게 마모가 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온전한 모습으로 하려면은 깎아내릴 수밖에 없죠. 깎아야 되죠. 깎으면서 일본 사람이 되게끔 이렇게 완전히 틀린 미감이 나오죠. 완전히 일본 사람 같잖아요. 날카롭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아까 보면 우리 거 83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것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여버려서 X자형. 그다음에 얼굴이 그다음에 굉장히 젊고 날씬하다. 날씬한 것이 삼국시대 보살상의 특징이다. 이쁘죠. 배를 이렇게 내밀어요. 이렇게 앞으로. 배를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배를 내밀면 조금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를 내미는 보살상들이 이 삼국시대 보살상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일본에 있는 거죠. 백제가람이죠. 호르지에 있는 거. 잘 보시면은요. 여기 보이시면 보관이 보이시나요? 보관.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고 양쪽에 이렇게 끈처럼 댕기처럼 이렇게 뚝 내리는 거. 이것이 백제 아까 그 서사마입을 방가사유성 있었죠? 그 보관 그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광배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광배가 떨어져 있죠. 이거 나중에 석굴암에서 보시면 이렇게 석굴암에서도 광배가 벽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대로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가 거기가 이제 호르지에 몽전이라는 거 있어요. 꿈몽전에서 몽전에 관세음보살상이 있는데 옷주름이 양쪽으로 이렇게 쫙 지느러미로 퍼진 거 삼국시대 보살상이었잖아요. 그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또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보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늘어지죠. 이것이 우리나라 보살상의 특징이다. 여기가 두광이고 신광이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주절하는데 통일신라가 딱 되면서 얼굴에 조금 무게가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죠. 돌멩이 하나를 깎아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옷주름이 예전에는 X자형이었잖아요. 삼국시대. 그다음에 양쪽으로 지느러미처럼 퍼지던 것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U자형으로 끝까지 내려오다가 양쪽 다리에서 U자형으로 이렇게 펴지는 거는 전부 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 이 얼굴에는 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아까 서사마예분 어쩐지 다가가서 만지고 싶잖아요. 손을.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앞에 가가지고 혼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러워하게 되고 인자함은 전혀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석굴암 배치 우리나라 최정점에 있는 배치가 이렇게 되죠. 가운데 팔부신중이라고 해서 내구에 그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신들이 배치가 되고 인왕의 두 거가 여기서 양쪽을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천왕이 동서남북에 내구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문수보현, 제석범천의 두 분의 여기 두 군데 양쪽에 보살상이 배치가 되고 본전불의 맨 뒤에는 11면 관세음보살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구에 10대 제자 이렇게 배치가 돼요.
되어 있고 여기는 조그마한 감실이 있어요. 감실은 벽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구가 있고 내구가 있고 여기 하나씩이 비어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저라도 훔쳐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시겠죠? 여기 양쪽에 내구에 팔부신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전불 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정면에서 찍은 거예요. 자, 옷주름을 보시면은 약간 경직이 돼 있죠. 경덕왕 때 석굴암을 만들었는데 최정점에서 석굴암이 있다면 그게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제 하강으로 내려가는 그게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죠. 최상승기면서 문화가 바로 이때부터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본전불에 이게 대자가 있잖아요. 아까 보셨죠? 대자 위에 의자 위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이 부처님한테 감상용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는 예배용으로 들어갔죠.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어쩌죠? 가면은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죠. 정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혹은 이렇게 정면에서 안 봐요. 이거는 가서 그냥 감상용으로 가서 보니까 눈을 마주치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서 정면으로 보게 되면 무릎이 안 보이는데 이 불상을 조각한 사람은 이 예배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조각을 했다. 정복자 입장에서는 그냥 백제나 고구려 가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해도 그 앙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그 어떤 해원, 죽은 자들이 좋은 곳으로 우리나라가 비록 신라에서 통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죽은 자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공간이 바로 지금 등록 안 한다니까 바로 여기가 석굴암이다. 그럼 산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은 어디예요? 석굴암하고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불국사예요. 그래서 아까 석가탑, 다보탑은 열려있는 공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닫혀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석굴이 필요해서 지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한 공간이니까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으로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일제강점기 이후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폈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폈죠. 예, 곧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인왕상이 있고 팔부신종이 여기가 마주복에 있었던 것을 여기를 최근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다 폈어요. 이런 식으로 다 폈죠. 그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던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하나 이제 11명 관세음보살이 있던 것을 하나를 보수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지저분했던 것도 여기 손도 이렇게 보존 처리를 하고 하는 거죠. 지저분했던 부처님의 얼굴도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것도 다시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 깨졌던 것도 여기도 다 집어넣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존 처리를 해서 지금의 석굴암이 나와서 만들어졌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이제. 그래서 초파일 때는 이제 들어가게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시면 돼요. 이런 형식의 석굴암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마지막 작품입니다. 석굴암이 그러면은 이렇게 온전하게 예전 거 그대로 보존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무수하게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경주에 있는 박대성이라는 작가, 경주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거의 본전불 크기로 작품이 이만해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도 문화도 만들어져야 되고 연극도 해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형식으로 끊임없이 재탄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문화라고 봐요. 한류의 지금 종류가 대부분 케이팝이잖아요. 케이팝하고 드라마예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벌써 천병 역할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급 문화가 가야 되겠죠. 우리 문화가 가질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위대한 문화 작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지하철 아래서 이렇게 자리 양보하는 이런 정신 문화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수출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덜컥 그렇게 가시지 말고 이제 손님이니까 옆문으로 이렇게 살며시 가시고. 이 월정사에 오게 되면 항상 그 전나무 숲길을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산에 가고 절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힐링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많은 밥을 먹고 뭐 화려하게는 살지만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많이 잃고 살잖아요. 그래서 절에 오셔갖고 그 전나무가 이렇게 아주 우람한 전나무 숲을 거닐면서 자기 마음도 좀 치유를 하고 그다음 힐링도 돼서 사회에 돌아가서 더 밝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술 작품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내 삶을 거기에 반추해 보면서 나를 비춰보기도 하고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곧 예술 작품은 곧 내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 탑은 고려시대 때 만든 탑이에요. 근데 고구려 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역사 문화재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리고 그때 보이는 거는 옛날 같지 않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또 직접 그 강사분께서 같이 인솔을 하면서 이렇게 문화재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고. 정말 보고 또 이렇게 느끼고 하니까 정말 그 모든 그 작품들이 정말 살아서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이 아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나 문화재 같은 거 하면 어려운데요. 선생님이 너무 쉽게 재밌게 강의를 하셔서 흥미도 생겼고요. 가을 계절에 단풍도 있고 해서 그래서 더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그 아픔 혹은 그 상처 같은 거를 이 예술 작품을 저는 치유를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예술 작품은 뭐 무용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오페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그 절의 사찰에서 있는 이런 예술품들은 직접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기 고요한 곳에서 그 거닐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멀리 해외 여행이랄지 화려한 그런 여행보다도 여기서 고요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